안녕하세요, 차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오늘 각자 준비한 인문학 서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종호 씨는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저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 사람씩 이제 자신이 준비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며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 어떤 책과 함께 추위를 날실 수 있을지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데미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가 1919년 집필한 소설이며 주인공인 에밀 싱클레어가 자기 내면의 본의를 찾기 위한 여정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데미안은 유럽 교양소설의 일종으로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통과 의례의 형식 속에서 주인공이 성장을 통해 얻게 되는 힘에 집중하는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가령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겪는 일종의 입사 의례적 형식은 외부의 위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대립하는 양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세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서술하는 것은 싱클레어 개인의 내적 투쟁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텍스트를 할애하기 위함입니다. 싱클레어는 성장의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인 데미안 등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위기의 순간에서 상황을 타개할 힘을 얻는 양상을 보입니다. 싱클레어가 성장을 하는 방식은 기독교적인 자기 가정의 세계, 즉 밝은 세계에서 벗어나 선악의 이분법적 분류의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합니다. 이분법적 분류에서 나아가 선과 악을 통합하는 양극적 정을성의 존재를 믿는 것, 즉 선과 악의 두 세계를 포용하는 것은 내면의 본의를 마주하는 길로 작품 속에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성장을 작품 내에서 암시하는 것은 신화적 이야기와 상징으로 제시됩니다. 가령 아브락사스 같이 선과 악을 둘 모두 갖춘 존재, 즉 신인 동시에 악마인 존재가 상징으로 제시되며 알을 깨는 새의 상징과 같이 시원적인 인류의 상징, 동물 상징이 제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미안의 글귀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글귀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위는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보낸 글귀의 내용입니다. 그는 데미안과 헤어져 김나지움 생활을 할 적에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살던 중 자신의 꿈에서 어린 시절 집에 있던 새의 문장을 본 후 그 그림을 그려 데미안에게 보내고 다음과 같은 글귀를 받게 됩니다. 위의 글귀는 싱클레어의 내적 성장이 작품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담은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가령 알이라는 상징이 표상하는 바는 이분법적인 세계에 갇힌 자신의 사고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싱클레어에게 밝은 세계라는 이름의 세계입니다. 밝은 세계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싱클레어 가정집의 세계는 선한 것만을 쫓을 것을 그에게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적 교리 하에서 사랑, 의무와 책임, 그리고 용서 등의 가치를 그는 수용했지만 그의 바라는 가치를 철저히 거부할 것을 내면화했습니다. 그 세계는 안온함을 제공하였지만 싱클레어를 그 속에 철저히 종속시키고 스스로 삶에 대한 가치를 사유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하였습니다. 인류는 무엇이 정의로운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자 끊임없는 고찰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그리고 공화주의적 정의관 등이 생겨났고 많은 학자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되 궁극적으로 정의를 이룩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정의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느새 이제 경쟁을 통한 서열화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달라지는 그러한 사회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회나 대우를 달리 받아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보는 사상이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자들은 성공이 노력의 산물이며 개인은 충분히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에 사는 개인은 대개 이 사상을 도덕적으로 그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주의의 시스템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꽤나 당연하고 충분히 도덕적으로 합당하다고 믿는 이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샌델은 학력에 대한 논의로 책을 시작합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괄적인 시험, 즉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들을 줄 세웁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계층의 수직 이동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약 77%의 미국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층 이동이 분명 가능하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용어 역시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소위 뒷문 혹은 옆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 도덕적인 비판점이 생깁니다. 샌델은 능력주의 윤리의 성공관 역시 문제 삼습니다. 능력주의는 성공을 행운이나 은총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성과로 간주하기 때문에 능력의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되며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승자와 패자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샌델에 따르면 능력주의 구조 하에서 성공한 개인은 자신이 일군 업적에 대한 당당한 자격을 강조하게 되고 동시에 실패한 개인은 굴욕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승자에게 우월함과 오만함 그리고 패자에게는 열등감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샌델의 주장입니다. 샌델은 능력주의 사회일지라도 누군가는 남다른 출발에서의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책 속의 그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이때의 유리함이란 부유한 가족, 헌신적인 교사, 내지는 훌륭한 학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전직 축구 선수이자 현 축구 지도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은 것, 그리고 축구에 관한 재능이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지는 21세기에 활동하는 것은 모두 행운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책의 한역본 부제목인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에서 느껴지듯 아마 기회의 완전한 동등 보장이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 사상은 큰 틀에서 기회의 균등 보장을 전제로 하고 이 전제가 뒷받침될 때야 비로소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가정적, 시대적 배경에서 태어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능력주의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듯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학력의 논의에서도 뒷문을 통한 입학이나 누군가에게 불합리한 차별과 우대 역시 기회의 균등 보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저자 마이클 샌델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그리고 현대식의 덕윤리를 주장하는 사상가입니다. 책에서도 거듭 언급한 것과 같이 그는 공동선을 우선시하며 경쟁에 따른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며 이를 통해 상호 인정의 틀 안에 묶이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능력주의의 부작용 중 하나는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며 이를 통제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책 속의 배경인 미국 사회는 물론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빈부격차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부자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만한 윤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완벽한 정의관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철학적 논의만 보아도 각 정의관에는 저마다의 장점과 한계가 공존합니다.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역시 한계를 가집니다. 다만 샌델이 기존 능력주의 시스템에 내재한 모순과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다시 한번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